이 기둥의 위아래를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 목숲의 전원의 목을 치겠다. 위아래 굵기가 머리카락 한 올 차이 없이 똑같이 깎인 소나무 기둥 24개. 조선 최고의 목수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었건만 그 누구도 어디가 뿌리 쪽이고 어디가 가지 쪽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 대들보를 올리려면 반드시 뿌리를 아래로, 가지를 위로 세워야 하는 법.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라의 기운이 뒤집히고 왕실의 재앙이 내린다 하여 임금께서 친히 사흘의 기한을 내리셨습니다. 대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를 과연 누가 풀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이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궁궐 앞을 지나던 한 떠돌이 스님이 물 한 바가지만으로 기둥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난제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둥의 비밀이 풀리자 더 무서운 두 번째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마저 해결되자 목수패에 목숨을 건 세 번째 시험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스님의 정체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슴 저린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야담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세종대왕 치세 초년의 일입니다. 한양의 봄바람이 불어오던 2월 금음께 경복궁 근정전 서쪽에 세전각을 올리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름하여 지편전 별당. 학문을 사랑하시는 임금께서 젊은 학자들이 밤낮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셨지요. 공조판서 박연이 총책을 맡았고 팔도에서 이름난 목수들이 한양으로 불려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이가 바로 대목장 천만석이었습니다. 나이 60의 허리가 소나무처럼 곧은 이 산에는 젊어서부터 궁궐과 사찰을 수없이 지어올린 조선 제1의 목수였지요. 천만석의 손끝에서 다듬어진 나무는 100년을 가도 삐걱거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무란 것은 살아있을 때의 방향을 기억하는 법이니라. 이것이 천만석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뿌리가 땅을 향하고 가지가 하늘을 향하던 그 방향 그대로 기둥을 세워야 나무가 편안하게 제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었지요. 그의 밑에는 아들 천석이가 있었습니다. 25살, 아버지를 쏙 빼닮은 넓은 어깨에 까무잡잡한 얼굴. 눈매가 유독 깊어 과묵해 보였으나 나무를 만지면 손끝이 누구보다 섬세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천석이는 12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대패질을 배웠고 20살에 이미 웬만한 기와집은 혼자 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지요. 다만 한 가지, 천석이에게는 아버지도 어찌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한 뼘 짧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높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뼈가 어긋나게 붙은 탓이었지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뒤에서 보면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돛대 같았습니다. 목수패의 젊은 놈들은 천석이를 뒤에서 절뚝이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석이는 이를 악물고 대패질에만 몰두했지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 아버지 천만석은 아들이 받는 멸시를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3월 초날이었습니다. 털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데만 보름이 걸렸지요. 한양 북쪽 삼각산에서 베어온 금강소나무 36그루가 궁궐 마당에 쌓였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마디를 다듬어 기둥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조판서 박연이 갑자기 목수패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관상감에서 온 천문관 2명이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들어라 관상감에서 별을 살핀 결과 이번 전각의 기둥은 반드시 뿌리를 아래로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느니라. 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그것이 목수의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깎은 목수가 실수를 저질렀다. 기둥 24개의 위아래 표시를 해놓지 않은 채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 버렸느니라. 순간 천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강소나무는 본래 아래쪽이 두껍고 위쪽이 가는 법인데 이번 나무들은 유독 곧게 자란 놈들이라 위아래 굵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껍질을 벗기고 대패로 밀어버리니 나이테의 방향마저 구별하기 어려웠지요. 어느 놈이 표시를 빼먹었느냐? 천만석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목수패에서 젊은 목수 하나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돌쇠. 22살짜리 삼류 목수로 술을 좋아하고 일을 대충 하기로 유명한 놈이었지요. 대목장 어른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전날 밤 막걸리를 과하게 마신 바람에 천만석의 주먹이 돌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퍽. 돌쇠가 나뒹굴었지요. 이놈, 궁궐 기둥의 위아래를 모르고 세우면 나라의 기운이 뒤집힌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나 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깎여버린 기둥 24개.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가지인지 천만석이 직접 나이테를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고 두드려 보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곧장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노하셨으나 성품이 너그러운 분이시라 곧장 목수들을 벌하지는 않으셨지요. 대신 사흘의 말미를 주셨습니다. 사흘 안에 기둥의 위아래를 확실히 구별하라. 만일 못하겠거든 새 나무를 베어오되 그 비용은 목수패가 전부 물어야 할 것이니라. 새 나무를 베어오는 비용이라 함은 금강소나무 24그루 값의 운반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목수패 전원이 평생을 일해도 갚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라는 뜻이었지요. 천만석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평생 나무를 만져왔건만 이런 곤경은 처음이로다. 그날 밤 천만석은 궁궐 마당에 깔린 기둥 앞에 쪼그려 앉아 밤새도록 나무를 만졌습니다. 손바닥으로 기둥 표면을 쓸어보고 귀를 대고 나무의 결을 들으려 했지요. 코를 기둥에 갖다 대니 송진 냄새가 그윽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위아래의 차이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천석이가 아버지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소자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뭐냐? 나무를 물에 담가보면 어떨까요? 뿌리 쪽이 수분을 더 머금어 무거울 터이니 물에 넣으면 뿌리 쪽이 먼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천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해보았다만 이미 껍질을 벗기고 말린 나무라 수분이 다 빠져 있다. 물에 넣어봤자 차이가 나지 않을 게야. 천석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버지 말이 옳았지요. 그때 천석이의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국물 가져왔어요. 돌아보니 주막집 안악분이가 뚝배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천석이보다 2살 아래인 23, 주막을 운영하는 과부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하던 아가씨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손이 크고 억세었으나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가 봄날의 매화처럼 사랑스러웠지요. 이 밤에 웬일이냐? 아버님이랑 공사장에서 밤을 새신다길래 국이라도
한 모금 드시라고요. 뚝배기 뚜껑을 열자 뜨끈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3월 밤바람에 식은 몸이 그 김 한 줄기에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분이는 천석이가 다리를 절며 지나갈 때마다 넌지시 두부찌개를 한 그릇 더 얹어주곤 하던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마음이 오가고 있었지만 천석이는 자신의 짧은 다리가 부끄러워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요. 이 밤에도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를 내려놓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천석이가 불렀습니다. 분이야. 네. 고맙다. 분이가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보조개가 깊이 패였지요. 힘내세요, 오라버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솥이 크면 밥이 늦게 되지만 더 맛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그 말에 천석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군부를 땐 온돌방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분이야말로 천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양에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궁궐 앞 광화문 거리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목수패가 기둥의 위아래를 못 가린대. 조선 제1의 대목장이란 자가 나무 위아래도 모른다니 쓸모없는 놈이로다. 목수패의 젊은 놈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 중에 돌쇠는 아예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잇,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야. 난 빠질란다. 돌쇠가 보따리를 싸는 것을 천석이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도망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쓴다. 절뚝이가 뭘 안다고 나서 내 다리나 잘 챙겨. 돌쇠가 비웃으며 천석이를 밀쳤습니다. 천석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지요. 클바닥에 엎어진 천석이의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석이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일어나 바지를 털었습니다. 매주도 소금물을 만나야 장이 되듯 모욕도 삼키면 힘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천만석은 한양에서 이름난 학자, 의원, 풍수쟁이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성균관의 유생 3명이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수쟁이는 나경을 들이대고 기운을 잃겠다더니 한참을 서성이다 포기했지요. 의원은 기둥에 침을 꽂아보겠다며 큰 침을 들고 왔으나 나무가 너무 단단하여 침이 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하루. 천만석이 기둥 위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 목수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궐 서문 쪽에서 딸깍딸깍 묵직한 집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달빛 아래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때 묻은 회색 장사, 한쪽 어깨에 바랑을 걸치고 한 손에는 낡은 석장을 짚은 떠돌이 스님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으나 눈빛은 70 먹은 노승처럼 깊었지요. 스님의 맨발 위로 봄비가 후드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스님이 비를 맞으면서도 전혀 추운 기색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빗물을 즐기는 듯 맨발로 무릉덩이를 첨벙첨벙 밟으며 걸어왔지요. 시주,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시오? 스님이 천만석에게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천만석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지요. 스님은 가만히 듣고 나더니
기둥 하나에 다가가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나무와 대화가 끝난 듯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이 있소. 물이라 하시면? 연못이면 됩니다. 기둥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깊은 물. 천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스님, 이미 껍질을 벗기고 말린 나무라 수분 차이가 없을 텐데.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빙글에 웃는 얼굴에 달빛이 내려앉았지요. 시주, 나무를 물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띄우는 것이지요. 띄운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무를 물 위에 눕혀 놓으면 뿌리 쪽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껍질을 벗겼더라도 나무의 섬유질 밀도가 뿌리 쪽이 더 촘촘하거든요. 가지 쪽은 하늘을 향해 자라느라 세포가 성기게 퍼져 있고요. 천만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치가. 자연이란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차이도 물은 기어코 찾아냅니다. 천석이가 곁에서 듣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것이었구나. 같은 물이 돼 쓰는 방식이 달랐지요. 밥도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듯 지혜도 한 끗 차이에서 완성되는 법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천만석은 임금께 아뢰어 경회로 옆 연못의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목숲의 전원이 달라붙어 기둥 24개를 하나씩 연못으로 날랐습니다. 천석이도 짧은 다리를 끌며 기둥을 운반했습니다. 다른 목수 둘이 하나를 나르는 기둥을 천석이는 혼자 어깨에 걸치고 뚜벅뚜벅 걸었지요. 다리는 짧아도 어깨 힘만큼은 아버지를 닮아 장사였으니까요. 돌쇠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절뚝이가 혼자 기둥을 나르네. 돌쇠 옆에 젊은 목수가 나지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어깨가 넓은 거 아닌가. 연못가에 공조판서 박연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관리들과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경회로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님이 조용히 연못가에 섰습니다. 장삼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학 한 마리가 연못가에 내려앉은 것 같았지요. 자, 첫 번째 기둥을 물에 눕혀주시오. 목수 넷이 가장 큰 기둥을 들어 연못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기둥이 수면 위에 둥실 떠올랐지요. 처음에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지자 기둥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시간이 흐르자 기둥의 한쪽 끝이 물속으로 한 치쯤 더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겨우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차이. 하지만 분명히 한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스님이 가라앉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 뿌리입니다. 공조판서 박연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스님이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 뿌리로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래서 뿌리 쪽 나이테가 더 촘촘하고 섬유질이 더 빽빽하지요. 나무를 아무리 깎고 다듬어도 이 밀도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은 그 차이를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스님은 연못가에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꺾어 양쪽 단면을 보여주었지요. 보십시오. 뿌리 쪽 단면은 나이테가 촘촘하고 가지 쪽은 성긴 것이 맨눈으로도 보입니다. 큰 기둥은
그 차이가 미세하지만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반나절에 걸쳐 24개의 기둥이 하나하나 연못에 띄워졌습니다. 모든 기둥이 같은 결과를 보였지요. 한쪽이 반드시 더 가라앉았고 스님은 그쪽의 먹으로 그니라 적었습니다. 18번째 기둥을 띄울 때였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둥이 물 위에서 유난히 높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다른 기둥들은 물 위로 3치쯤 올라왔는데 이 기둥은 5치 이상 떠 있었습니다. 스님이 기둥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을 코를 찡긋거리더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스님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표시만 하고 조용히 물러났지요. 천석이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표정 변화를 고스란히 지켜보았지요. 마지막 기둥의 표시가 끝나자 천만석이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천만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주, 나무가 스스로 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물을 빌려준 것뿐이지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름도 없는 떠돌이 스님이 조선 최고의 학자와 목수를 앞질러 난제를 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가 환호하는 가운데 한 사람만이 얼굴을 구기고 있었습니다. 공사 감독관 허방술이었습니다. 나이 45세 배가 북처럼 나온 이 사내는 눈이 실처럼 가늘고 입꼬리가 항상 비뚤어져 있어 언제나 남을 비웃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허방술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에 쓸 목재를 납품하는 상인 최 주사와 짜고 좋은 나무를 빼돌리고 질 낮은 나무를 끼워 넣어 그 차액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초에 기둥의 위아래 표시가 사라진 것도 사실은 돌쇠를 사주하여 표시를 일부러 지우게 한 허방술의 짓이었습니다. 기둥의 위아래를 못 가려 새 나무를 베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새 나무 납품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차액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스님이 문제를 풀어버렸으니 허방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 중놈이 쓸데없이 나서서 허방술의 옆에서 목재상 최 주사가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스님이 나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혹시 기둥 속에 끼워 넣은 질 낮은 나무도 알아채면 허방술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 전에 저 중놈을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스님을 둘러싼 음모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법수였습니다. 법수 스님은 원래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행하던 승려였으나 20살에 절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자연을 뻗삼아 공부하는 행각승이었습니다. 10해 넘게 그렇게 떠돌다 보니 법수 스님은 자연의 이치에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나뭇잎 한 장을 보면 그 나무의 나이를 알았고 흙 한 줌을 쥐면 이 땅에서 무엇이 잘 자랄지를 짐작했지요. 그런 법수 스님이 한양에 온 까닭은 은사 스님인 해담노사가 병환이 깊어 한양에 이름난 의원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집신을 삼아 팔고 있었는데 궁궐 앞을 지나다 천만석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둥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날 천만석이 법수 스님을 광화문 밖 주막으로 초대했습니다. 분이의 어머니가 보리밥에 된장찌개, 시래기 나물, 무생채를 내왔지요. 법수 스님이 보리밥을 한술 떠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좋은 보리입니다. 충청도 논산 쪽 보리로군요. 햇볕을 넉넉히 받아 나달이 실하고
찰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된장은 3년 묵은 것이로군요. 간이 깊고 끝맛에 단내가 돕니다. 부엌에서 분이의 어머니가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스님, 맞아요.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담근 된장이에요. 보리밥 한 술에서 산지를 된장 한 모금에서 연도를 알아내다니. 천석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런 걸 아시는 겁니까? 자연이 말해주는 것이지요. 곡식에는 그 땅의 기운이 담기고 장에는 시간의 기운이 담깁니다. 천석이는 틈만 나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나무의 위아래를 물로 구별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배운 것이 아니라 본 것이지요. 내가 16살 때 오대산 계곡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통나무들이 모두 뿌리 쪽을 앞으로 두고 떠내려가더이다. 뿌리 쪽이 무거우니까 물살에 끌려가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연은 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줄 알기만 하면 되지요. 천석이가 자신의 짧은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다리가 이렇습니다. 몫으로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이 됩니다. 법수 스님이 천석이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넓고 두꺼운 손. 굳은 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이 손이면 됩니다. 나무는 다리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이니까요. 바위 틈에서 비틀어진 채로 자란 소나무가 오히려 가장 단단한 법이지요. 천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 사람은 법수 스님이 처음이었지요. 스님, 저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법수 스님과 천석이의 사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제가 풀린 지 닷새 만에 두 번째 난제가 터졌습니다. 기둥을 주춧돌 위에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24개의 주춧돌 중 6개에 금이 간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금이 간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면 몇 해 지나지 않아 돌이 갈라지고 기둥이 기울고 지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3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금이 간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공조판서 박연이 다그쳤습니다. 대목장, 속으로 금이 간 돌은 어떻게 찾겠느냐? 천만석이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 나무는 제가 알지만 돌은 솔직히 잘 모르겠사옵니다. 이때 법수 스님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돌을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속이 꽉 찬 돌은 땡 하고 맑은 소리가 나지만 속에 금이 간 돌은 뚝 하고 탁한 소리가 나지요. 법수 스님이 주먹만 한 돌멩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톡. 첫 번째 주춧돌. 땡. 맑은 소리. 이 돌은 건강합니다. 세 번째 주춧돌. 톡. 뚝. 확연히 다른 먹먹한 소리. 이 돌은 속에 금이 갔습니다. 스님은 24개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두드려 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겉으로 금이 보이는 3개 외에 겉으로는 멀쩡한 주춧돌 4개에서도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총 7개의 주춧돌이 불량이었지요. 천만석이 탄복했습니다. 스님, 나무의 비밀은 물이 알고 돌의 비밀은 소리가 아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불량 주춧돌 7개 중 4은 허방수리 최주사를 통해 싼 값에 납품받은 돌이었습니다. 소리 한 번에 들통나려 하고 있었지요.
허방수리 최주사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춧돌 넷을 밤사이에 좋은 돌로 교체해라. 그리고 저 중놈은 내가 처리한다. 그날 밤 허방술의 음모가 두 갈래로 벌어졌습니다. 최주사에게 불량 주춧돌을 바꿔치기 하게 하고 돌쇠를 시켜 법수 스님의 바랑 속에 구리못 다발을 넣어 도둑으로 몰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천석이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사장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을. 천석이는 담장 너머로 최주사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돌을 저쪽에 놓고 저 돌을 여기에 놓아라. 주춧돌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천석이가 숨을 죽이고 버티는데 짧은 다리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털썩. 누구냐? 인부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지만 천석이는 수풀 속에 납작 엎드려 가까스로 발각을 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법수 스님이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 포졸 넷이 에워쌌습니다. 중놈, 내 놈이 구리못을 훔쳐갔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바랑을 뒤집어 엎으니 기름종이에 싼 구리못 다발이 쏟아져 나왔지요. 법수 스님은 한성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천석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겠습니다. 천석이는 먼저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구리못을 스님 바랑에 넣었지? 뭔 소리야. 내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 구리못을 싼 기름종이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야. 법수 스님에게 배운 후각이었지요. 돌쇠가 자신의 손을 재빨리 뒤로 숨기며 도망쳤습니다. 확신을 얻은 천석이는 이번에는 잡목 기둥의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분이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매일 궁궐 목수들에게 밥을 날라요. 그 틈에 기둥을 깎을 때 나오는 대패밥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닷새에 걸쳐 24개 기둥의 대패밥을 모두 모았습니다. 천석이는 주막 뒷마당에 옹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기둥별로 모은 대패밥을 한 움큼씩 물에 넣었지요. 20개의 대패밥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4개의 대패밥은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8번째 기둥의 대패밥이었지요. 법수 스님이 연못에서 미간을 찌푸린 바로 그 기둥. 넷이나 한식날 새벽 텅 빈 공사장에서 천만석이 기둥을 두드려 소리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7번째 기둥. 뚝. 탁한 소리. 천만석이 18번째 기둥에 코를 대더니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이건 금강소나무가 아니다. 삼척 쪽에서 나는 잡소나무 같구나. 대패밥이 밀도, 소리, 냄새. 3가지 증거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천석이는 격쟁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무고죄가 되면 곤장 100개를 맞는다면서요? 오라버니 다리로 견딜 수 있어요? 분이야, 나는 저한테 아직 하실 말이 남았잖아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천석이가 처음으로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분이가 주먹밥 2개를 건넸습니다. 아침에 드시고 가세요. 빈속에 북을 치면 힘이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천석이는 광화문 앞에서 북을 쳤습니다. 둥, 둥, 둥. 짧은 다리로 중심을 잡고 온 몸의 힘을 팔에 실었습니다. 소인은 궁궐공사에 참여한 목수 천석이라 하옵니다. 궁궐 기둥에 잡목이 섞여 있으며 주춧돌이 밤사이에 바꿔치기 되었으며 이를 밝힌 스님이 무고하게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근정전에서 세종대왕이 친히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법수 스님이 옥에서 풀려 나왔고 허방술과 최주사가 끌려 나왔지요. 법수 스님이 냄새로 잡모 기둥을 짚어내고 천석이가 대패밥을 물에 넣어 밀도 차이를 증명하고 천만석이 기둥을 두드려 소리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모두 일치했지요. 허방술과 최주사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다투었습니다. 똥이 더럽다고 손으로 치우다 서로 손에 똥이 묻은 격이었지요. 세종대왕이 선고하셨습니다. 허방술은 관직 박탈, 전 재산 몰수, 최주사도 재산 몰수, 3년 유배, 돌쇠는 목수 자격 영구 박탈, 관노 3년. 이어서 법수 스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법수 스님이 합장했습니다. 소승의 은사 스님, 해담 노사께서 병환이 깊으십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스님이 은사를 위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천석이에게는 종육품 공조 주부의 관직이 하사되었지요. 목수의 아들 절뚝이라 불리던 사내에게 임금이 관직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잡목 기둥을 교체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6월의 사흘 밤낮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공사장 터의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춧돌 5개가 기울어지고 기둥 3개가 삐딱해졌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땅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지점이 단단하고 어느 지점이 약한지 알 수 없었지요. 법수 스님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기이지요. 젖은 소립과 마른 쑥을 섞어 6군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4군데 연기는 곧장 하늘로 올라갔지만 2군데의 연기는 올라가다가 옆으로 퍼졌습니다. 땅 속에 빈 공간이 있으면 공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연기가 옆으로 퍼지는 곳은 땅 속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곳을 파보자 옛날 이 자리를 흐르던 개울이 메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길 위에 주춧돌을 놓으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여 땅이 꺼지는 것이었지요. 세종대왕이 감탄하셨습니다. 물로 나무의 비밀을 풀고 소리로 돌의 비밀을 풀고 바람으로 땅의 비밀을 풀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수 스님의 삼원법이었습니다. 법수 스님은 궁궐을 나온 뒤 곧장 은사 해담 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방 안에 빼빼 마른 노승이 누워 있었지요. 법수 스님이 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지요. 스승님, 임금님께서 어의를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해담 노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스승님, 저는 다만 나무에게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노사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수야, 너는 어려서부터 자연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아이였다. 법수 스님은 강원도 평창의 이름 없는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비는 화전민이었고 어미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지요. 5살 되던 해에 아비마저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법수는 2해를 굶주리며 떠돌았습니다. 7살이 되던 겨울, 눈 덮인 산길을 걷다가 월정사에 당도했지요. 발에는 집신도 없었고 10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해담 노사가 아이를 안아 올려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직접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법수가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이 죽에서 변 냄새가 나요. 변 냄새라니? 쌀에서요. 여름에 볕을 많이 받은 쌀이에요. 7살짜리 아이가 쌀에 향해서 햇볕을 느끼다니.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없어요. 아빠가 그냥 야야라고 불렀어요.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법수. 법의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화하느니라. 그 이름 2글자가 이 아이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해담 노사는 법수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20살의 행각을 떠나는 날, 노사가 낡은 석장을 건넸습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세상을 걸어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돌려주거라. 그 석장을 짚고 법수는 10년을 걸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며 자연에게 배우고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지요. 어이가 해담 노사를 치료하여 보름쯤 뒤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사가 매화나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법수야, 너는 이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평생 절 안에서 경전만 읽었지만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 자연에게 직접 배웠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법수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매화꽃 위에 뚝뚝 떨어졌지요. 궁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종도리를 올리는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만석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려 했으나 무릎이 꺾였지요. 천석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법수 스님이 말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키 큰 나무보다 키 작은 나무가 태풍에 더 잘 버티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천석이가 사다리를 잡고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짧은 다리 덕분에 오히려 사다리에 딱 붙어 안정적이었지요. 종도리를 올려놓는 순간 먹구름이 갈라지며 햇살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만석이 비에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6월 초파일 지편전 별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기둥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이 단단한 것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지. 법수 스님이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주막 뒤편 내화나무 아래에서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천석이가 금강소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물고기를 건넸습니다. 제가 깎은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법수 스님이 나무 물고기를 코에 가져갔습니다. 좋은 금강소나무로군요. 햇볕을 넉넉히 받은 나무의 향이 납니다.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 저는 한 글자도 잊지 않겠습니다. 물의 정직함, 소리의 진실, 바람의 길. 그리고 바위 틈에서 비틀어진 소나무가 가장 단단하다는 것. 이튿날 새벽 법수 스님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분이가 보자기에 싼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스님이 코에 가져갔습니다. 논산보리의 3년 묵은 된장이로군.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시주들 잘 지내시오. 나무처럼 뿌리 깊이 서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딸깍딸깍. 석장이 땅을 찍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3사람은 스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천석이는 분이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분이야. 나는 다리가 짧다. 알아요. 그래도 나랑 같이 걸어줄 수 있겠느냐? 오라버니 걸음이 느린 건 더 단단한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걸음 옆에 서고 싶어요. 홀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법수 스님이 오대산에서 보내온 야생 꿀 한 항아리가 패백상에 놓였지요. 벌이 천송이 꽃에서 모은 꿀이요. 부부의 삶도 1000번의 작은 기쁨을 모아야 달콤해지는 법이요. 천석이가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그대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소. 서방님 된장도 3년은 묵어야 제 맛이 나는 법이에요. 우리 사이도 이제부터 맛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석이는 삼원법을 조선 건축의 표준 검사법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나무는 물로, 돌은 소리로, 땅은 바람으로 시험한다. 분이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천수. 법수 스님의 법수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이었지요. 천수가 3살 때 마당에서 나뭇잎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잎 아파. 이 나무, 목이 말라. 정말로 그 나무는 뿌리 쪽 땅이 말라 있었지요. 천석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수 스님의 가르침이 이 아이에게도 흘러간 것이로구나. 천만석은 83세 평화로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패밥 한 줌을 코앞에 가져다 대며 아, 좋은 나무 냄새다. 석아, 나무를 잘 부탁한다. 천석이는 아버지 무덤 옆에 금강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뿌리가 아래로, 가지가 하늘로. 천석이가 60을 넘기던 해, 낯선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온 법현이라 합니다. 법수 스님의 제자이옵니다. 법수 스님이 어떻게 계시오? 스승님께서 지난 봄에 입적하셨사옵니다. 법현 스님이 보자기를 풀자 낡은 석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석이 시주에게 나는 이제 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나무 물고기는 아들에게 전했으니 이 석장은 당신이 가지시오. 나무 지팡이는 나무이되 다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쥐어져 다른 사람을 받쳐줍니다. 당신이 나의 지팡이였소. 바위 틈에서 비틀어진 소나무가 가장 단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고맙소. 법수 합장. 천석이가 석장을 두 손으로 안고 울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니 오대산의 이끼 냄새, 지리산의 계곡물 냄새, 설악산의 바람 냄새. 스님이 걸어온 모든 길의 냄새가 한 자루 지팡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천석이는 한양 서촌의 작은 서당을 짓고 수목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먼저 받는 곳이었지요. 내가 다리가 짧다고 멸시를 당했을 때 법수 스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이제 내가 그 손이 되어야지. 수목당에서 첫 수업이 열린 날, 천석이가 아이들 앞에 나무 토막을 놓았습니다. 얘들아, 이 나무 토막의 위와 아래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다리가 없는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른, 물에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천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손녀 천이는 할아버지의 코, 아버지 천수의 귀,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맨눈으로 읽어내는 놀라운 시력이었지요. 3대에 걸친 감각이 손녀에게 이르러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천석이는 7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목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분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비우고 마당의 금강소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코끝에 3가지 냄새가 스쳤습니다. 금강소나무의 송진향, 분이의 된장찌개 향, 그리고 법수 스님의 석장에서 나던 산의 향. 분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잘 가세요. 저기 가시면 시아버지랑 법수 스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무덤 옆에 또 한 그루의 금강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자의 무덤 곁에 2 그루의 소나무가 나란히 서서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가지를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수목당 대문 앞에는 법수 스님의 석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닳고 색이 바랬지만 누구도 치우지 않았지요. 어느 날 다리를 저는 젊은 목수가 찾아왔습니다. 이 지팡이가 세워진 곳이 수목당이라면서요? 네, 들어오세요. 누구든 배울 마음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다리가 짧으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장 단단한 걸음을 걸으신 분이셨지요. 꽃은 화려하나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뿌리는 보이지 않으나 천년을 버팁니다. 법수 스님은 이름 없는 떠돌이 승려였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내려가 조선의 건축을 받쳐 주었습니다. 3가지 난제를 물과 소리와 바람으로 풀어낸 지혜는 천석이에게 흘러가고 천수에게 흘러가고 천이에게 흘러가고 수목당의 아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천석이는 다리가 짧은 목수였지만 바위 틈에서 비틀어진 소나무가 가장 단단하듯 약점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었습니다. 분이는 보잘것없는 주막집 안악이었지만 그녀가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은 남편과 아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눅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석이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진가를 알아봐 주는 이가 나타나더라고요. 법수 스님이 천석이의 손을 잡고 말했듯 이 손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쓸 때 비로소 지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혜도 사랑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물처럼.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법수 스님이 기둥을 물에 띄운 첫 번째 난제였나요? 주춧돌의 그물 소리로 찾아낸 2번째 난제였나요? 연기로 땅속의 빈 곳을 찾아낸 3번째 난제였나요? 아니면 법수 스님이 마지막 편지에서 당신이 나의 지팡이였소라고 쓴 그 대목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사랑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